여러분, 만약 태양이 갑자기 빛을 잃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의 온도가 미친 듯이 내려가고 농작물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가고 인류는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SF 소설 프로젝트 헤일 메리 속에서 벌어진 지구의 상황이에요. 소설 속 지구에서는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후변화로 점점 올라가야 할 평균 기온이 오히려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농업 생산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기아와 혼란이 지구를 뒤덮습니다. 원인은 바로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양계 주변 다른 항성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태양 표면을 정밀하게 조사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합니다. 아스트로파지,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해 살아가는 외계 생명체였어요.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이 생명체는 에너지 질량 변환 효율이 무려 100%나 되는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태양의 빛을 흡수해 폭발적으로 번식하고 항성계 사이를 이동하며 끝없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항성계는 아스트로파지 때문에 에너지 방출량이 줄어들었는데 타우세티 항성계는 예외였어요. 이 항성계는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타우세티가 아스트로파지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쥐고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탐사대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타우세티까지의 거리는 무려 12광년이었어요. 현재의 로켓 기술로는 약 2000년이 걸리는 거리였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질량의 변환 효율이 거의 100%인 아스트로파지의 에너지 밀도가 화학연료의 수백만 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광속의 90%까지 가속할 수 있는 우주선을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왕복 여행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을 광속의 90%로 가속하고 타우세티까지 왕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어림잡아도 지구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50배 이상이었어요. 즉 필요한 아스트로파지 연료를 지구에서 증식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태양은 이미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매우 부족했어요. 그럼 이 난관을 소설 속 인류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놀랍게도 답은 사하라 사막이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의 아스트로파지 배양 시설을 광범위하게 설치하고 태양광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었죠. 사하라 사막 전체에 도달하는 태양광 에너지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250배에 해당하거든요. 이것은 소설의 설정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실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사하라 사막을 태양광 패널로 덮지 않을까요? 현재 20%의 효율을 가지는 태양광 발전 기술만으로도 사하라 사막 전체를 태양광 패널로 덮으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50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화석 연료가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친환경 에너지의 비용이 비싸기 때문일까요? 광범위한 지역을 태양광 패널로 덮기 위해선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이것은 태양광 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됩니다. 태양광 에너지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비쌉니다. 과거엔 말이죠. 2000년대 초반 태양광 패널의 비용은 와트당 8달러에 달했습니다. 정말 비쌌죠. 하지만 기술 혁신과 대량 생산 덕분에 2020년에는 와트당 0.3달러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 태양광 발전 비용은 킬로와트 시당 0.6달러였지만 2020년 태양광 발전 비용은 0.05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화석연료 발전 비용이 킬로와트 시당 0.05에서 0.148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태양광이 이미 화석연료보다 저렴해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풍력 발전도 비슷한 추세이고요. 현재 친환경 에너지 발전 비용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화석연료의 발전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그런데 왜 현재 친환경 에너지 발전은 전 세계 전력 생산의 30%,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3%만 차지하고 있을까요? 사하라 사막을 태양광 패널로 뒤덮거나 강풍이 끊이지 않는 북해에 풍력 터빈을 촘촘히 배치하면 인류가 펑펑 에너지를 써도 탄소 걱정을 하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일반적인 오해와 다르게 친환경 에너지의 진짜 문제는 발전량이나 비용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태양광 발전 효율이 아주 좋은 사하라 사막에 전 세계가 사용할 모든 전기를 생산했다고요. 하지만 이 전기를 전 세계로 어떻게 보낼까요?
석유처럼 저장하거나 배에 실어 운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는 수명이 짧고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송전선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물을 운반할 때 수도관에서 새는 것처럼 전기는 송전선에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거리에 따라 증가해요. 현재 세계의 전기는 송전 과정에서 평균 8%가 사라집니다. 만약 사하라에서 대한민국까지 전기를 보내야 한다면 손실률이 30에서 50%까지 올라갈 거예요. 게다가 이 전기를 보낼 초대형 송전 시설을 지구 곳곳에 설치하려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더 큰 문제는 불안전성입니다. 전기는 단순히 생산하면 끝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야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전기를 너무 많이 생산하거나 반대로 부족하게 생산하면 전력망이 과부하에 걸리며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나 원자력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할 때 발전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쉽기 때문이죠. 반면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합니다.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멈추면 발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반대로 맑은 날에는 필요 이상으로 전기를 많이 생산하기도 하죠. 만약 친환경 에너지가 전력의 100%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런 편차를 감당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초가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해 두거나 양수 발전을 통해 저수지물을 끌어올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하루 동안의 날씨 변화처럼 단기적인 변동성을 해결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적인 변동성입니다. 현재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도 모두 전기로 대체한다면 가정에서 겨울의 전력 수요는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를 대비해 엄청난 양의 전기를 1년 동안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이렇게 장기간 전기를 저장할 방법이 없고 저장 비용 역시 천문학적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화석연료 발전소를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급 상황에만 사용하는 발전소는 운영 비용이 매우 높아 전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의 비용이 많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구상의 모든 산업이 정말 친환경 에너지가 생산하는 전기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전선이 연결되지 않는 곳엔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겠죠. 운송, 해운, 항공 같은 이동수단에선 특히 그렇죠.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기술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휘발유는 1kg에 12kWh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반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1kg에 겨우 0.3kWh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어요. 물론 휘발유는 내연기관에서 효율이 30%이고 배터리는 90%입니다. 이것을 감안해도 휘발유의 에너지 밀도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13배 더 높습니다. 즉 동일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선 리튬이온 배터리의 무게가 13배 더 무겁다는 것이죠. 현재 중형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는 대략 500kg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는 단거리 운송에는 쓸만하지만 장거리 화물 운송에는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화물보다 배터리 무게가 더 무거울 거예요. 해운에선 막대한 배터리 무게 때문에 물건을 담기 어려울 거예요. 가장 최악은 비행기인데요. 무게 때문에 하늘에 뜰 수가 없게 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넷제로에 대해 얘기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철강은 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신가요? 철강과 같은 중공업 분야는 높은 열을 필요로 합니다. 용광로는 철의 녹는점 이상인 1538도 이상으로 가열해야 해요. 전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고하중 운송, 중공업, 해운, 항공 등과 같은 전기화가 불가능한 분야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안타까운 건 이들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현재 모든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잠깐 다른 에너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신재생 에너지라 불리는 수소 에너지에 대한 것입니다. 수소 에너지는 차세대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오해를 갖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수소 에너지가 무한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이고 산소와 결합하면 물이 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산소는 대기의 21%를 차지하니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끝없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수소의 대부분은 다른 원소들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물이죠. 순수한 수소를 사용하려면 물이나 메탄 같은 분자로부터 분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수소를 생산하는 데 소모한 에너지가 나중에 수소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더 큽니다. 즉 수소 에너지는 에너지 생산 측면에선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소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수소가 에너지의 저장과 운송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에너지 세계의 재앙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운송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생산된 석유가 전 세계로 쉽게 퍼질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소는 이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 효율이 높은 지역에서 과잉 생산되는 에너지를 수소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에요. 수소는 1kg당 33kWh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휘발유의 에너지 밀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죠. 더 놀라운 점은 수소를 에너지로 변환할 때 이산화탄소 대신 물만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소는 천연가스처럼 배관을 통해 운송할 수 있어요. 전기와는 달리 기체 압력을 통해 수요와 공급 간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수소는 연소 시에 2000도 이상의 고온을 발생시켜요. 철강 같은 중공업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죠. 수소가 이렇게 유용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역시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수소의 생산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방법이 친환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천연가스인 메탄을 통해 수소를 얻을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이런 수소를 그레이 수소라고 해요. 비용은 저렴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소가 아니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방법은 어떤 오염물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해요. 알칼리 전기분해 장치, 양이온 교환막 전기분해 장치 등을 사용하지만 설비 비용이 비쌉니다. 또한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친환경 에너지가 충분히 발전해야 하는데 아직 발전량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수소를 석유나 가스보다 훨씬 비싸게 만드는 이유이죠. 둘째는 수소의 저장입니다. 수소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크지만 너무 가볍습니다. 즉 부피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고압 상태로 수소를 저장하려면 거대한 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인공 소금 동굴이나 사용이 끝난 유전에 저장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소를 액체 상태로 보관하려면 마이너스 253도까지 냉각해야 합니다. 이는 액화 천연가스보다 훨씬 낮은 온도이죠. 이 과정에서 냉각 비용과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극저온 상태에서도 조금씩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뛰어난 저장 장치가 필요해요. 역시 수소의 비용이 올라가죠. 셋째는 수소의 사용입니다. 수소를 물에서 분리한 과정을 거꾸로 진행하면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연료전지라고 해요. 연료전지는 아직 비용이 높고 대규모로 보급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소 에너지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싸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석유와 천연가스는 인프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수소는 하나씩 구축해 나가야 하죠. 여기엔 역시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너지 저장 체계를 탄소 기반에서 수소 기반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석유나 가스 같은 탄소 기반 화석 연료는 자연이 태양 에너지를 생물을 통해 저장하고 수백만 년에 걸쳐 가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소비하는 화석 연료를 생산하려면 1년 동안 육지와 바다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의 총량이 필요하다고 해요. 결국 이 에너지는 고갈될 것입니다. 반면 수소 연료는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통해 언제든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의 생산부터 사용까지는 오직 물과 에너지 순환만 이루어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길 위에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방지턱이 존재할 뿐이죠. 그럼 이 수소 에너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방지턱들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과 정부의 혁신입니다. 다국적 제조기업 3M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에게는 포스트잇과 스카치 테이프로 친숙한 회사지만 사실 3M은 산업기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비용을 낮추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양이온 교환막 물분해 장치는 전기를 이용해 물을 분해하고 수소를 생산합니다. 물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문턱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전극 촉매로 귀금속 소재를 이용해요. 문제는 여기에 사용하는 이리듐과 백금 같은 귀금속 촉매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여기서 3M의 나노 구조 이리듐 촉매가 큰 혁신을 이뤘습니다. 이 기술은 이리듐 입자를 나노 구조로 설계해서 단위 질량당 반응 표면적을 크게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촉매가 단위 면적당 25g의 이리듐을 필요로 했다면 3M 기술은 단 5g으로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리듐 사용량을 5배나 줄이면서도 수소 생산 능력을 유지하거나 개선한 것이죠. 10g의 나노구조 이리듐만으로 연간 최대 10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추는 중요한 돌파구가 됩니다. 수소를 액체 상태로 저장하려면 마이너스 253도라는 초저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장 탱크에 화산유리 기반의 단열재인 펄라이트를 사용했는데 이 방식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운송 중에 충격이나 열팽창, 수축 등의 스트레스가 반복되면 펄라이트가 침전되거나 구조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단열 성능이 떨어지게 돼요. 열 전달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수소가 서서히 기하합니다. 3M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라스 버블이라는 혁신적인 단열 소재를 개발했어요. 대칭적인 구형 구조가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표면 전체에 고르게 분산합니다. 충격이나 팽창, 수축에 구조가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단열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부가 완전히 비어있어 열 전달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됩니다. 나사의 스테니스 우주센터에 있는 19만 리터 규모 액화수소 저장 탱크에도 글라스 버블을 적용해서 수소의 자연 기하율을 기존 펄라이트 단열재 대비 평균 44%나 감소시켰습니다. 게다가 글라스 버블의 무게 대비 높은 단열 성능은 탱크의 부피와 무게를 줄여 저장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운송 비용도 절감되죠. 수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 중 하나에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 사이에 세라밀 고체 산화물 막이 있어요. 이 막은 음극에서 발생한 산소 이온만을 통과시킵니다. 산소 이온은 양극에서 발생하는 수소 이온과 합쳐져서 물과 에너지를 만들어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특징은 600에서 1000도 사이에 고온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생성된 폐열을 난방 등에 재활용하면 에너지 효율을 85% 이상 높일 수 있어요. 양이온 교환막 연료전지의 효율이 50%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치이죠. 그러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고온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열적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재료가 팽창하고 수축을 반복하면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죠. 3M의 넥스텔 세라믹 섬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최대 1300도까지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을 갖췄으며 높은 열과 압력에도 모양을 유지하는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넥스텔 세라믹 섬유는 직물이나 실, 분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가스 밀봉제, 단열재, 구조 보강제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구성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죠. 저는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나는 디스토피아적인 모습입니다. 기후변화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오릅니다. 폭염과 폭우가 일상이 되고 뿌연 하늘 아래 거리엔 매연이 가득합니다. 기아와 갈등 속에서 인류는 점점 더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른 하나는 유토피아적인 모습이에요. 탄소 포집 기술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점점 줄어들고 모든 에너지는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화석 연료 체계가 수소와 배터리로 완전히 대체되었어요. 공장도 자동차도 매연 대신에 깨끗한 공기를 내뿜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엔 신선한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죠. 우리는 지금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서 얻고 어떻게 저장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를 선택한다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미래는 불편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엔 큰 불편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있겠죠.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로의 변화를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 쌓이면 미래는 깨끗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변화를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아들, 딸,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정의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어떤 세상을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요. 이 영상은 3M의 유료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